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22 대선 내 삶도 바뀐다. 오늘은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가상의 인물에 적용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를 주장했고 윤석열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분양 방식을 내걸었습니다. 다급한 정부가 베트남 등에서 추가로 차량용 요소를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어서 당분간 요소수 대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를 입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윤 후보 관련 3건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MF는 향후 5년 동안 한국의 나라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미국 화이자 등이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 40만 명분을 내년 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전국 기온이 하루 사이 10도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지난주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되면서 상대 진영을 향한 공격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주자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한 첫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1대1 정책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만나서 토론하자는 제안도 했는데 사실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제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윤 후보도 아직은 한다 안 한다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캠프 내부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을 대장동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한 1대1 정책 회동의 명분은 국민의 삶과 민생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주 1회 정도는 정책 토론의 장을 한번 가져보자는 제안도. 윤 후보를 만난 여당 소속 국회 부의장도 이 후보 제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좀 열띤 그런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오늘 하셨는데 자주 만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 윤 후보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면서 생각해보겠다고 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느닷없이 정치쇼하듯 만나는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냥 어떤 방식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아무 말도 없이 한마디 해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1대1 회동 제안이 이재명 후보의 입지를 다지면서 정책 대결로 대장동 이슈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을 부패와의 전쟁으로 규정하며 이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소위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청와대는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과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지만 윤 후보와 일정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종교계 마음잡기에 나섰습니다. 조계종을 찾아 사찰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비유해 논란이 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대신 사과했습니다. 교회 총연합회를 예방한 자리에선 최근 민주당이 제정을 추진하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교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계종 총무원장과 대화하다 찔리는 게 있다며 먼저 말을 꺼냅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가 또 과한 표현으로 불교계에 침해를 끼쳐드려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국감에서 일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에 빗대 비판했고 그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 후보가 대신 사과한 겁니다. 앞서 송영길 대표도 사과했지만 정 의원 본인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사과를 잘못 생각했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고집이 좀 세신 것 같습니다. 표현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책임을 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방문에선 동성애를 주장한다며 보수 기독교계가 반대해온 차별금지법이 의제로 올랐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저희도 원하죠. 그러나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 검토 의견을 밝혔지만 이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일방통행식의 그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대선 후보로서 당무 전권을 갖게 된 윤석열 후보는 오늘 처음 후보 자격으로 당 최고위를 주재했습니다. 당이 중심이 된 대선을 치르겠다고 강조했고 이준석 대표는 과거 언급했던 선거 비책이 담긴 비단 주머니를 건네며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아서 궁금증을 키웠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당 넉 달 만에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가 당 지도부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윤 후보는 당 중심의 선거운동을 강조했습니다. 대선은 우리 당이 중심이 되고 또 당 밖에 계신 분들에 대한 외연을 더 확장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팀인 광흥창팀, 금강팀을 언급하며 소주정의 체제의 선거운동은 집권 후 측근 독재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거 비책을 상징하는 비단 주머니를 전달했습니다. 후보가 직접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기회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후보 비서실장에 동갑내기 친구이자 캠프 좌장 역할을 해온 4선의 권성동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청년층의 국민의힘 탈당 논란과 관련해 윤 후보는 2030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보완할 점들을 좀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 경쟁 주자였던 홍준표 의원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이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주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타자 대결과 양자 대결 모두 이재명 후보를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도 30,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인 5일 오후부터 6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43%까지 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조사에 비해 10.6%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포인트 하락한 31.2%로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이었습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남성, 2030, 서울, 중도층 등에서 두 자릿수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두 후보는 지난주 오차 범위인 0.1%포인트 차였는데 이번엔 윤석열 47.3%, 이재명 35.2%로 격차가 확 벌어졌습니다. 윤 후보는 몸을 낮췄고 또 일희일비 해본 적은 없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거품이 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정권 교체론이 53.6%로 정권 재창출 37%를 크게 앞섰고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정 부담을 이유로 10명 중 6명꼴로 반대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내년 3월에 치러지는 20대 대선은 우리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게 분명합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주요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분석해서 대선 이후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가늠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난 4년간 국민 대다수의 삶을 힘겹게 만들었던 부동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250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향성에는 큰 차이가 보입니다. 공약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홍현주 기자가 짚어봐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임대 위주,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도 분양 위주란 점이 이 두 후보 공급 대책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250만 호 가운데 100만 호를 장기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8살 직장인 김민주 씨.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기본주택에 당첨되면 월 60만 원씩 내고 58세가 될 때까지 30년을 살 수 있습니다. 기존 공공임대보다 넓은 70에서 80제곱미터형이어서 결혼 뒤 자녀와 함께 거주도 가능합니다. 집을 굳이 사지 않고도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빌려서 쓰고 임대료로 이자를 갚고 이 돈으로 사실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도 공급 규모는 250만 호로 같은데 30만 원가주택, 20만 역세권 첫집이 공약의 핵심입니다. 무주택 청년 이국민 씨. 건설 원가인 8억 원에 분양된 집에 5년간 산 뒤 10억 원에 팝니다. 시세 차익 2억 원의 70%인 1억 4천만 원은 이 씨 몫이 됩니다. 민간 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물량의 절반을 공공이 저렴하게 분양하면 이국민 씨의 내 집 마련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아파트 가격이 좀 싼 게 시장에 나오면 예, 시간이 많이 다른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지는 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다만 이 후보의 기본주택은 22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원이 들지만 임대주택이어서 내 집 마련 수요 자체는 충족하지 못합니다. 윤 후보의 원가주택은 소수의 당첨자에게 시세 차익을 보장해주는 구조가 한계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이만한 공급을 할 만한 부지 마련이 공통된 숙제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정책에만 치중돼 있다는 것. 기존 세대에 대한 주택 공급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후보는 상상 못할 대규모 공급 정책을 당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윤 후보는 신도시 등의 재건축 규제를 풀고 세제를 완화하면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질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군 수송기를 동원해 해외 물량을 공수하고 군 비축 요소수까지 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필요한 물량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당분간 요소수 대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송병철 기자가 정부 대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2만 7천 리터를 공수하기 위해 다목적 공중급유기를 호주로 급파합니다. 베트남에서도 다음 주 중에 차량용 요소 200톤, 요소수로 치면 약 55만 리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중국 수입이 막히자 부랴부랴 다른 수입선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정부는 군에 비축된 요소수의 절반 정도인 20만 리터를 민간에 대여하는 방안까지 추진합니다.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호주, 베트남 도입 물량을 다 더해도 77만여 리터로 차량용 요소수 하루 소비량인 60만 리터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요소수 가격이 치솟으면서 정부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매점 매석 단속에도 나섰지만 시중에 공급 자체가 없어 효과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요소를 당장 수출 재개와 다변화를 통해서 수입하는 것 외에는 전공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부는 주말에도 잇따라 회의를 열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체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소수가 없어서 당장 차를 세워야 하고 그렇게 되면 생계가 막막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중국 대신 이 나라 저 나라에 손을 벌려 급한 대로 요소수 확보에 나섰지만 최악의 경우 한 달이면 모든 것이 다 멈춰설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혁수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0년째 화물차를 운행하는 강보경 씨는 10리터들이 요소수 한 통만 남았습니다. 요소수를 더 구하지 못하면 조만간 운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내일이나 모레면 이제 차를 세워야 해요, 저는. 그냥 걱정돼서 죽겠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업도 요소수 대란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저희 차 승거는 한 10%는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호주에서 들여오는 요소수 2만 7천 리터, 27톤은 하루 차량용 수요 물량의 4.5%. 정부의 해외 수입 등을 통한 공급 대책은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입니다. 2만 리터, 20만 리터도 아니고 점점지에 사람들도 초조해지지. 이제. 누구 코에다가 붙인대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상황이 나온다니까.
국내 요소수 시장 50%를 점유한 롯데정밀화학의 요소수 생산 라인 중 일부도 지난주부터 가동을 멈췄습니다.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요소 물량은 이달 말분까지만 확보됐습니다. 버스와 소방차, 구급차, 트랙터 등 농기계도 요소수가 필요하다는 걸 고려하면 이번 요소수 사태는 물류대란을 넘어 교통대란, 공공부문과 농촌 혼란까지 불러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아름다운 시민의식을 발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방차가 혹시 멈춰설까 봐 몰래 소방서 앞에 요소수를 두고 가는 분들이 줄을 잇고 당장 급한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요소수를 내놓는 주유소도 있었습니다. 반면 이런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범죄도 적지 않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불러온 우리 사회의 두 얼굴을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소방서 앞에 차를 세우더니 상자 5개를 놓고 떠납니다. 상자에 담긴 건 요소수. 상자마다 소방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부받은 요소수는 각 119 안전센터에 출동 차량 우선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주에선 한 여성이 요소수 3통을, 울산에선 늦은 밤 부부로 보이는 시민 2명이 7통을, 청주와 광주에서도 익명의 시민들이 모두 5통의 요소수를 소방서에 기부했습니다. 전국 곳곳 소방서 요소수 기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유소에선 여유분 요소수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많이 갖다 주면 좋겠지만 5통 정도 여력이 있어서 이거 팔면 뭐하냐 싶어서. 반면 경유차 운전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해 이익을 챙기는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는 약 1만 원인 요소수 10리터 한 통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곳곳에 올라왔습니다. 요소수를 파는 척하고 돈만 챙겨 달아나는 사기도 급증해 이달 말 전국에서 34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광고하는 요소수 상품은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관련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에 이은 4번째 피의자 입건입니다. 윤 후보 측은 공수처가 야당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위법 수사를 남발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달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직접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또 법원이 지난달 14일 해당 문건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담겼다고 판단한 점도 입건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가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재판에서 윤 후보의 해당 문건 배포 지시는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의 윤 후보 입건은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모해위중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4번째. 판사 사찰 의혹은 검찰이 올해 2월 무혐의 결론을 낸 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윤 후보 캠프 측은 공수처가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하면서 야당 후보 탄압 공작에 총대를 메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 후보와 함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받는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가 정치적 이유로 소환을 겁박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팀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모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도 올라있는 인물이죠.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지역 도시개발이 환경보전 측면에서 맞는지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남욱 변호사와 정모 회계사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모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로비용이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부지 가운데 약 2,200여 제곱미터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대장동 지역이 도시개발 허가를 받았는데
1등급이 해제된 건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1등급 지역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시개발을 할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사장 사퇴 종용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닷새 만에 처음 불러 배임 윗선 등을 추궁했습니다. 모레로 예정됐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들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아서 사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왔는지를 떠나서 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공용 휴대폰은 자리를 떠나면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거니까 여러 명이 사용을 했겠군요. 누가 사용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검 감찰부는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요. 윤석열 총장 시절 대변인이었던 권순정, 이창수 검사가 주로 사용했던 겁니다. 예. 권 검사는 전임 대변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려 했다며 참관 의사도 묻지 않은 걸 문제 삼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보통 이 포렌식 과정에 참관을 시키는 겁니까? 디지털 포렌식 수사 규정에는요, 피압수자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PC에는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모든 사생활이 담겨 있죠. 참관을 통해서 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데이터를 공개해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데이터 열람을 막아서 별건 수사로 이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제출받은 것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꼭 참관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대검 감찰부는 이번 일에서는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던 대변인실 직원에게만 참관 의사를 물었습니다. 예.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좀 나뉘는데요.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의 주체의 참관 여부 반드시 물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지만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포렌식한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증거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공용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참관 동의 필요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사용은 직원이 했지만 소유권 자체는 회사에 있는 거잖아요. 감찰하면서 업무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가져간 경우 그거를 포렌식할 때는 형사선포로 적용받지 않고 예, 특히 이번 경우는 야당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 총장 당시의 대변인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큰 건데 과거 비슷한 경우에 또 이런 논란이 있었죠. 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재판입니다. 정 전 교수 측은 보관자에 불과한 조교에게서 임의 제출을 받았다면서 본인 허락과 참관 없이 제출받은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PC에 대해서 사용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방치돼 있었던 점을 들어서 증거 능력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휴대전화는 전직 대변인들이 사용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관 의사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최 기자 지적처럼 절차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기자들과의 최일선 소통 창구인 대변인들의 전화를 이렇게 함부로 들여다보는 건 언론 자유 측면에서도 사실 용납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참 하는 일마다 좀 딱하기도 합니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하루 사이 계절이 바뀌었나 싶은 날이었습니다. 설악산은 이렇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국은 강한 비바람에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초겨울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인데요. 추위가 빨리 찾아오는 상간마을은 벌써 겨울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배추밭입니다. 농민들이 수확을 못한 배추 위에 대형 비닐을 덮습니다. 비가 내린 후 추위가 찾아오면 배추가 망가지기 때문에 작업을 서두릅니다. 이틀, 3일 이렇게 계속 아침마다 추우면 그게 이제 점점점 안으로 얼어 들어가는 거지. 상품도 안 되고 점점 이제 알이 작아지는 거지. 상간마을은 벌써 한겨울입니다. 주민들은 화목 보일러에 땔감을 넣고 불을 지핍니다. 강원 상간마을은 겨울 추위가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땔감도 미리 준비합니다. 눈도 오고 뭐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면 그 산이가 뭐 나무 좀 헤우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겨울 오기 전에 좀 많이 축적을.
오늘 아침 전국적으로 가을비에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평균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대설특보까지 예보됐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 일부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효. 기상청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최고 10도까지 더 떨어지고 모레부터는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됩니다. 정부가 40만여 명 분량을 내년 2월에 들여오기 위해서 이달 내 계약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먹는 치료제의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백신과 함께 코로나 종식을 앞당길 양대 축이 될 거란 기대가 큽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국적 제약사 머크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안에 먹으면 입원과 사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치료제는 입원과 사망률을 최대 89%까지 줄인다고 알려집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경증일 때부터 무조건 쓰는 게 옳고 응급실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맞고. 정부는 머크사 20만 명분, 화이자 7만 명분의 코로나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추가로 13만여 명이 쓸 치료제 계약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확보된 물량은 내년 2월부터 우리나라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환자가 닷새 동안 30개에서 40개의 알약을 먹는 방식인데 현재 치료제 가격은 1인당 80만 원 선입니다. 치료제가 앞으로 대량 생산되면 가격은 지금보다 떨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치료제 비용에 대해 코로나 치료나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날도 따뜻하고 단풍도 절정에 달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휴일을 즐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확진자도 늘고 위중증 환자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일주일간의 위드 코로나 성적표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가 열린 서울 잠실 야구장. 거의 모든 좌석이 꽉 들어찼습니다. 관중은 금지된 함성 대신 깃발과 플래카드를 흔들며 응원합니다. 야외에서 열린 재즈 페스티벌을 찾은 관객들. 335 돗자리를 깔고 앉아 음악과 함께 여유를 만끽합니다. 마스크도 끼고 이제 거리 두기도 시행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되지 않습니다. 전국 곳곳은 단풍 구경을 나온 나들이객들로 북적이었고 서울 도심에선 경찰 추산 5천 명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기후정의 세계 공동행동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의 여유는 곧바로 수치로 나타났지요.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5주 만에 2천 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도 10월 마지막 주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2,134명입니다. 직전주 1,716명보다 24.3%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0%가량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7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죠. 문제는 풀어진 방역 긴장감에 날씨마저 추워지면서 코로나 확산세를 더욱 가파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내로 많이 모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가 매우 쉽습니다. 건조한 겨울 공기에 노출이 되면서 바이러스가 목 안에 더 잘 붙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그리고 거리 두기를 통해서 불안전하게나마 되찾은 일상. 위드 코로나 단계를 통과한 후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긴장감을 놓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닐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파출소에서 한 발의 총성이 들린 뒤 50대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 종로구 한 파출소 앞 구급차가 잇따라 들어섭니다.
저녁 7시 22분쯤 이 파출소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한 58살 A 경위가 건물 옥상에서 권총을 쏜 겁니다. 힘을 넣고 오갈 사고인 줄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구급차 오고 나서 이제 그때 눈이 초록초록한 총성을 듣고 올라간 동료 경찰관들이 쓰러져 있는 A 경위를 발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경위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소지했던 권총과 실탄은 출근 직후 순찰 근무를 위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소재 주치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던 A 경위는 지난해 9월부터 파출소 근무에 투입됐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평소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인의 휴대전화와 주변인 조사,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환각 성분이 들어있는 마약성 진통제를 허위로 처방받아 투약한 가짜 환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처방전을 쉽게 내주는 병원만 골라다녔는데 되팔 때는 60배 넘게 뻥튀기 판매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경찰이 20대 남성의 집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 패치를 찾아냅니다. 휴지통에는 은박지와 빨대도 남아 있습니다. 패치를 흡입할 때 사용했던 거지? 네, 맞습니다. 이 의약품은 진통 효과가 모르핀보다 100배 강하지만 환각 효과를 유발해 말기암 등 난치병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경찰은 2018년 12월부터 1250회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패치 10,000장가량을 허위로 처방받아 투약한 26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가짜 환자는 모두 20대로 수술을 받아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진통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쉽게 처방해준다고 소문이 난 병원에는 가짜 환자들이 원정 처방을 받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그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해줬고 그 처방을 잘해준다 하는 소문을 듣고 와서 처방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는 15,000원에 불과한 패치 한 장을 처방받아 SNS상에서 100만 원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기존 처방 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등 마약성 진통제 처방전을 손쉽게 내준 의사 9명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이웃 갈등하면 층간소음이 떠오르는데 택배로 인한 갈등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집집마다 쌓인 택배 박스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뭐 그런 걸로 갈등을 빚나 싶기도 하지만 리포트 보시면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다 싶으실 겁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옥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문 앞마다 택배 상자가 줄지어 보입니다. 과일 상자에 냉동 제품을 담은 아이스박스, 생수 등 종류도 크기도 다양한 상자가 여러 개씩 쌓였습니다. 와, 진짜 많이 시키네. 이렇다 보니 통행에 불편이 생길 정도. 택배 쌓였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특히 일부 신선식품업체용 배달 보냉 가방은 제때 수거를 안 해 기약 없이 쌓이기 일쑤고. 가져가긴 하는 거야? 한 달은 된 것 같은데? 비대면 세탁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어른 덩치 세탁물 수거함이 복도 한켠을 차지했습니다. 가뜩이나 내놓은 자전거와 유모차, 살림살이 등으로 복도는 비좁은데 원래 병이도 그렇게 안 해요? 일부 비대면 서비스 포장 용기들은 이렇게 소방시설까지 가려서 응급상황 발생 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택배 포장이 급격히 쌓이면서 곳곳에서 이웃 간 갈등도 빚어집니다. 매달을 그냥 그 앞에다가 자기네 집 마냥 자기네 거 아니잖아. 그 앞에는 같이 쓰는 거잖아. 이 때문에 공동주택은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먼 손까지 딱 거기까지지
그 선 무늬도 너무 맞춰있기 때문에. 상당수 아파트가 택배 받는 곳을 특정하고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송업체는 택배 상자를 집안에 두라는 등 처리 책임을 소비자에 돌리고 민원이시거나 아니면 확인되시는 경우면은 수를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디에 보관을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거든요. 고객님 상황에 맞게끔. 택배 상자 갈등을 방치하면 사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적으로는 공유물로 볼 수 있거든요. 다양한 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택배 상자.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면 사정이 좀 나아질까요?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은 OECD 국가 중 꼴찌로 내려가고 나라 빚의 증가 속도는 앞으로 5년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 활력은 떨어지는데 재정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심각하다는 경고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임유진 기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낸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00년 3.8%에서 점점 떨어져 2030년에서 2060년까지는 0.8%로 뚝 떨어질 거란 분석입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캐나다와 함께 공동 꼴찌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성장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서 활력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가 주범으로 꼽힙니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이고요. 인구의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면 국제통화기금 IMF는 5년 뒤인 2026년 우리나라 부채를 GDP 대비 66.7%로 내다봤습니다. 올해보다 15.4%포인트나 높아지는데 선진국 35개국 가운데 가장 가파릅니다. 이대로라면 성장률은 떨어지고 국가 부채는 급증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전망치일 뿐이라며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무 증가폭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 확대를 예고하고 있어서 미래 세대의 어깨만 무거워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가계부채 대책에서 전세 규제를 제외했던 정부가 고가 전세의 경우에는 대출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를 막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또 현금 부자만 집 살 수 있다는 함정에 빠지기 쉽지요. 김연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학군 수요가 높은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84제곱미터형 전셋값이 1년 새 5억 원가량 뛰면서 2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인근 다른 아파트에도 15억 원을 넘는 고가 전세가 많습니다. 20억대까지도 전세를 찾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세 월세 합쳐서 임대차로 한 10번 정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어제 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제한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9억 원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15억 원 선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15억 원이 넘는 전세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세 대출 구조 자체가 그 보증서를 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낀 전세 대출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세요. 전세 대출이 갭 투자 등에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학군 수요나 출퇴근 편의로 대표되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거나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출을 끌어오기 힘들다고 하면 일정 부분까지는 대출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반전세든 이렇게 돌릴 가능성이 있죠. 시장에서는 강남 전세살이도 이제 현금 부자만 가능한 거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어디로 눈을 돌려도 곱게 물든 단풍을 볼 수 있는 계절인데요. 포기 김치를 이용한 단풍나무 상상이 되실까요? 일상의 먹거리를 예술로 승화한 작품들을 임서인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가을을 물들인 단풍과 한복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타오르는 모닥불. 가만히 들여다보면 포기김치입니다. 흩뿌려진 붉은 낙엽은 고춧가루. 지난 1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작품을 공개한 미니어처 사진가.
타나카 타츠야가 한국을 주제로 만든 작품입니다. 맥주 거품으로 겨울에 폭신한 눈길을,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은 지구를, 반짝이는 은하수는 설탕으로 나타냈습니다. 타이어, 단추 등 일상의 흔한 소재들로 유쾌한 생각을 펼치는데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로 놀이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소재가 같아도 상상은 무궁무진합니다. 테이프는 식당의 테이블, 산타 썰매, 그리고 신랑 신부의 행진 카펫이 되기도 합니다.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서로를 스쳐가는 도시의 사람들. 작가 줄리안 오피가 도시에서 직접 관찰한 사람들의 특징이 각각 녹아 있습니다. 수탉, 강아지 등 친숙한 동물들은 인공적인 원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익숙했던 풍경과 소재가 낯설게 느껴지면서 일상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자극합니다. 주변의 인물, 사람 그리고 건물 이미지들을 작품으로 간결한 선과 다양한 색채를 이용하여 표현했습니다. 쉽게 지나치는 일상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이 일상의 재미와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는 전통의 명가 삼성과 두산이 6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서 격돌합니다. 막강한 선발진의 삼성과 경험을 앞세운 두산의 대결을 이다솜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타격이면 타격, 수비면 수비, 신들린 벤치까지. 가을 두산은 올 시즌도 막강했습니다. 3위 LG마저 잡으며 사상 첫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도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즐긴다 하지만은 사실 이기고 있어야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 거죠. 2015년 한국 시리즈 이후 6년 만에 가을 잔치에서 만나게 된 삼성과 두산. 매 시즌 가을 야구를 치르며 왕조의 길을 걸어간 두산에 반해 왕년의 왕조, 삼성은 긴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리그 최강의 선발진을 앞세워 왕조의 부활을 외친 삼성.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1차전 선발 뷰캐넌을 필두로 백정현, 원태인의 선발 트리오는 가장 확실한 카드입니다. 삼성다운 야구를, 저희다운 야구를 해야 된다. 두산도 가장 믿는 카드 최현준을 1차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올 시즌 삼성을 상대로 0.3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삼성만큼은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가을에 강했던 두산 출신 삼성 오재일과 라이온즈 파크에서 유독 강한 삼성 출신 두산 박계범의 방망이 싸움도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역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의 한국 시리즈 진출 확률은 81.8%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 플레이오프는 사상 첫 3전 2승제로 치러집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이 나무는 엽기 소나무로 불립니다. 영화가 성공하면서 명소가 됐죠. 우리가 정말 만날 운명이라면 어디선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지 않을까. 유심초의 노래와 김한기 화백의 작품에 쓰인 이 식구도 유명합니다. 명심보감 구절, 인생하처 불상봉하고도 통하죠. 살다 보면 어디선들 만나지 않으랴. 원수지거나 원망사지 말라. 좁은 길에서 만나면 피하기 힘드나니. 맹자는 군주가 신하를 떠나보낼 때 3가지 처신을 말했습니다. 신하가 일이 생겨 떠나면 변방까지 잘 인도해 보내고 가는 곳에 미리 사람을 보내 신하 칭찬을 해주고 떠난 뒤 3년은 기다려주라고 했죠. 군주가 베풀어야 할 이별의 미학입니다. 그렇듯 신하를 손발처럼 여기면 신하도 군주를 배와 심장으로 여기지만 신하를 흙과 지푸라기로 알면 신하도 군주를 원수로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윤석열은 정의로운 검사에서 우리 총장님을 거쳐 식물총장까지 파란만장한 행로를 걸어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당부한 대로 살아있는 권력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다가 물러난 지 8달 만이죠.
집권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막겠다는 선봉장이 돼 대선 가는 길목에서 다시 만난 셈이니 인생 유전도 이런 유전이 없고 드라마치고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례없는 대선 대결 구도가 펼쳐졌습니다. 양대 정당 후보로 의정 경험이 없는 이른바 영선 정치인이 등장한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낳은 결과라고밖에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후보 비호감도가 역대 최악인 것은 또 뭘 의미할까요? 두 후보는 다른 듯 닮았습니다. 강한 돌파력과 강골 기질에선 우열을 따지기 힘든 맞수 중에 맞수이기도 하죠. 동시에 거친 입과 말실수로 설화가 잦은 것도 묘하게 닮았습니다. 거기에다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비롯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지는 사람은 감옥 가야 하는 처절한 대선이라는 홍준표 의원의 말도 그래서 나온 듯합니다. 수사 여하에 따라서는 대선 판도가 또다시 요동칠 수 있고 그래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대선입니다. 무엇보다 걱정은 두 후보를 앞세운 양 진영의 사생 결단이라도 하는 듯한 자세입니다. 응징과 보복을 공공연히 벼르는 걸 보면 누가 되든 분열과 대립,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 같아 벌써 마음이 무겁습니다. 11월 8일 앵커의 시선은 어디선가 또 만날 텐데 였습니다. 하루 만에 급변한 날씨에 좀 당황하셨죠? 이번 주는 우산과 따뜻한 외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찬바람에 날은 점점 추워지겠습니다. 비가 그치는 시점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은 내일까지, 충청 이남 지역은 목요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는 서울이 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비의 양은 오늘보다 적겠는데요. 다만 강원도에서는 눈이 오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최고 8cm까지 쌓일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4도, 대구가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바다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이 최고 4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8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